니깎게 뭘 안다고 그러니? 사돈 건물 당장 나한테 넘겨. 빈소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제게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제게 남기고 가신 50억짜리 건물을 시어머니는 사돈 장례식장에 변호사까지 대동해 통째로 가로채려 작정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제 이름을 외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하며 주랭랑을 치셨는데요. 제 앞에 나타난 그분의 정체에 저조차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가슴 벅찬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평범한 주부 김지민이에요. 지금은 다정한 남편과 토끼 같은 두 아이를 둔 어디서나 볼 법한 아줌마이지만 제 인생에는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은 사람이랍니다. 제 인생의 첫 단추는 사실 좀 어긋난 채로 끼워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지민 씨는 어쩜 그렇게 구김살이 없냐고 칭찬을 했지만 그 환한 웃음 뒤에 6살 어린 여자아이의 무너진 세상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6살이 되던 해 봄 저희 친엄마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그 흔한 작별의 포옹도 없이 저와 아빠를 두고 그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날의 기억은 신기하게도 어른이 된 지금까지 사진처럼 또렷하게 남아있는데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까만 캐리어 2개의 차가운 느낌이며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고 떠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저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친엄마는 결혼 생활보다 자신의 일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고 일에 미쳐 살다 보니 가정에는 도무지 마음을 붙이지 못하셨다고 나중에야 어른들의 입을 통해 띄엄띄엄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은 한동안 적막함 그 자체였어요. 거실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 소리만 윙윙거렸고 아빠의 한숨 소리만 깊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빠는 그 슬픔을 오롯이 저를 향한 사랑으로 바꿔내신 분이었어요. 어린 딸이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느낄까봐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곧장 저를 안아 올리시고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물어봐 주시곤 하셨죠. 우리 지민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친구들이랑은 안 싸웠고? 아빠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도 잠시 잊고 까르르 웃으며 그날의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어요. 아빠는 제가 사달라는 인형이며 동화책이며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고 주말이면 놀이공원과 동물원, 박물관을 마치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데리고 다니셨죠. 남들 눈에는 분명히 과보호로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러다 애벌은 나빠져요. 좀 엄하게 키우셔야지 하고 혀를 차시기도 했지만 아빠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사실 우리 아빠는 동네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강남 한복판에 50억짜리 상가 건물을 떡하니 소유하고 계신 어마어마한 자산가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그 사실을 동네방네 떠벌리는 분이 절대 아니셨고 오히려 낡은 면바지에 헐렁한 셔츠 차림으로 시장을 보러 다니실 만큼 검소하셨어요. 그저 당신의 모든 부를 사랑하는 외동딸 하나에게 쏟아붓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제가 7살이 되던 해 가을, 아빠는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옅은 미소를 띤 그분이 바로 새엄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 저를 만난 자리에서 무릎을 굽혀 제 눈높이를 맞추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내가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도 될까? 그 한마디에 어린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풀어버렸고 새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나요. 아빠와 새엄마가 정식으로 부부가 된 뒤로 우리 집에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매일 아침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셨고 제 머리를 곱게 빗겨 양갈래로 묶어주시며 학교 가는 길까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셨죠. 다만 새엄마에게는 한 가지 유별난 점이 있었는데 화목한 가족이라는 그림에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신다는 점이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옷매무새를 매만지셨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외식날을 무슨 국가 행사처럼 챙기셨거든요. 사춘기에 접어든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가족 모임에 빠지겠다고 하면 새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하고 매달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답답함이 솟구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했고 새엄마와 며칠씩 말을 섞지 않는 냉전이 이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마찰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빠가 어김없이 등장하셔서 저와 새엄마 사이에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아빠는 한쪽 편만 들지 않고 양쪽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민아, 엄마가 좀 유난스러워 보여도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줄 수 있겠니? 그리고 엄마에게는 또 다른 말투로 다정하게 다독여 주셨어요. 여보, 지민이도 이제 다 컸어. 너무 올가매면 오히려 멀어진다니까. 마음만 통하면 되는 거지. 아빠의 그 따뜻한 중재 덕분에 우리 세 식구는 큰 풍파 없이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점점 어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제야 새엄마의 그 강박적인 집착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아마도 친엄마가 아니라는 그 미묘한 거리감을 엄마는 완벽한 가족의 형상으로 메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보다 불안하셨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친엄마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자신을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 저는 엄마의 가족 모임 강요에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드리며 그 불안한 마음을 채워드리려 노력했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보니 엄마는 정말이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저를 품어주신 따뜻한 분이었어요. 명문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저는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에 무난히 합격했고 학과에서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았지만 저는 그 풍족함에 취해 흥청망청 살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묵묵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돈 몇 푼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귀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친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6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 없는 그분의 흐릿한 윤곽이 마치 안개 너머의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곤 했죠.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저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이내 도리지를 치며
그 생각을 털어내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 슬퍼하기에는 제 곁에 있는 사랑이 너무나도 차고 넘쳤거든요. 그렇게 저는 별 탈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막연히 생각했죠. 우리 가족의 이 평온한 일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던가요? 제가 졸업장을 받아든 그해 봄,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련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며 활짝 웃던 그 봄의 햇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갑자기 픽 쓰러지신 그날의 풍경을 저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답니다. 저는 마침 거실에서 취업 준비를 한답시고 자기소개서를 끄적이고 있었는데 부엌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맨발로 뛰어갔거든요. 엄마는 식탁 모서리를 짚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시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애써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지민아, 엄마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호들갑 떨지 마. 평소 같으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 보이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고 그 길로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정밀 검사를 받기까지 며칠을 꼬박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그 봄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위암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세 식구의 평온했던 일상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함께 들은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시다가 엄마의 손등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셨어요. 엄마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아빠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보, 지민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다 낫는다잖아. 우리 셋이서 한번 이겨내보자. 그날부터 우리 집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고단한 일상으로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아빠는 가지고 계신 사업체 일을 거의 다른 사람 손에 맡기다시피 하시며 엄마의 병간호에 매달리셨고 저 역시 취업 준비고 뭐고 다 미뤄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날이면 그 곱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베갯니에 흩어져 있었고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엄마는 어느 날 제 손을 가만히 끌어다 당신의 마른 손바닥에 포개시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민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너 엄마 병간호한답시고 네 인생 미루지 마.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서워. 너는 너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게 엄마를 살리는 길이야. 엄마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단단하고 따뜻했는지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다시 앉아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면접을 보러 다닌 끝에 저는 규모는 작지만 탄탄하고 분위기가 따뜻한 중소기업에 무사히 입사하게 됐죠. 합격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당연히 엄마의 병실이었는데 엄마는 링거를 꽂은 야윈 손으로 박수를 치시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민이 장하다, 장해. 거봐, 엄마가 뭘 했어. 너는 뭘 해도 잘할 거라고 했잖니.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고 보람찼어요.
작은 회사라 일은 많고 분주했지만 사람들 사이가 가족처럼 살가워서 신입인 저도 금세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같은 팀의 선배 언니가 저를 무척이나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다 말고 그 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더니 불쑥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지민아,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으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엄마가 편찮으신데 무슨 연애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배 언니의 끈질긴 설득과 네 인생을 살라던 엄마의 그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서 결국 저는 마지못해 한번 만나만 보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들어선 순간 창가 자리에서 서툴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서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정한 눈매를 가졌을까요? 첫 만남부터 어찌나 살갑고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는지 두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헤어질 무렵 남편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어요. 지민 씨, 혹시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부담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정중한 말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버렸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슬쩍 거리를 두기 마련인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뵙겠다며 두 손에 과일 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병원으로 와주더라고요. 처음에 엄마는 사윗감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시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남편은 그런 엄마의 손을 살갑게 잡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좀 시끄러워도 참아주셔야 합니다. 남편은 한번 병실에 들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시콜콜한 회사 이야기며 길에서 봤다는 우스운 풍경이며 어찌나 입담이 좋은지 엄마가 배를 잡고 웃으시느라 링거줄이 흔들릴 정도였죠. 늘 적막하던 병실에 모처럼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가도 후회하지 않겠다 하고요. 그렇게 엄마는 무려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우리 셋의 응원에 기대어 꿋꿋하게 버텨내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몸은 점점 야위어 가셨지만 그 눈빛만은 끝까지 또렷하고 따뜻하셨거든요. 하지만 야속한 병만은 결국 우리의 간절한 기도까지는 비껴가 주지 않더라고요. 5년째 되던 해겨울, 암세포가 온몸으로 번져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됐고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됐어요.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엄마는 어느 늦은 밤 남편을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복도에 나가 있었는데 한참 후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의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엄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해요. 자네가 우리 지민이랑 결혼해서 내 목까지 꼭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유언을 끝으로 엄마는 며칠 뒤 조용히, 정말 조용히 잠들 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빠는 평생 보여주신 적 없던 무너진 등을 들썩이며 한참을 우셨죠. 엄마의 49제까지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은
5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결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를 잃고 홀로 남으신 아빠를 어떻게 두고 시집을 가겠어요. 저는 아빠 곁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며 결혼 이야기를 자꾸만 뒤로 미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지민아, 어머님이 나한테 너 행복하게 해달라고 손잡고 부탁하셨어. 그 약속, 나 꼭 지키고 싶어. 평생 너 한 사람만 보고 살게. 제발 어머님 유언 지키게 해줘. 5년을 함께해온 사람의 그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32살이 되던 해봄 마음을 굳게 다잡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둘이 좋다고 끝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그 평범하면서도 무거운 진리였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마주 앉는 상견례라는 자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5년이나 연애를 했고 새엄마 병문안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시댁 어른들과의 정식 만남은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더라고요.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저는 새벽잠을 설쳐가며 마음을 졸였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실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다만 남편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살짝 굳어지고 말끝을 흐리는 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죠. 그래도 설마 평생을 함께할 사돈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큰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좋게 보이려고 새 정장까지 맞춰 입으신 아빠와 함께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답니다. 잘 될 거야. 좋은 분들이실 거야. 다 잘 풀릴 거야. 하지만 한정식 집 안방에 들어서서 시어머니라는 분과 처음 눈을 마주친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오늘 이 자리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고는 저와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거든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기 전에 그 물건의 흠을 잡아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달까요.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정갈한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찻잔만 만지작거리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시며 가시 돋친 한마디를 툭 던지셨죠. 그런데 사돈, 혼주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리가 비면 하객들 보기에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어요. 아빠는 잠시 당황하신 듯 헛기침을 하시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아, 사실은 제 아내가 작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서요. 혼주석은 비워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시며 또 한 번 칼을 꽂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자리가 비면 보기 안 좋잖아요. 듣자 하니 신부 친엄마가 따로 계시다면서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해도 그래도 낳아준 어머님인데 그 정도는 어떻게 수소문해서 자리를 채우셔야지요. 그게 도리 아니에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6살 때 저를 두고 떠난 친엄마를 결혼식 혼주석에 앉히라니요. 저는 식탁 밑으로 손을 꼭 맞잡으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지만 옆에 앉은 남편의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입을 열려는 찰나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이의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는 말인데요. 지민이가 재혼 가정에서 컸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요. 엄연히 친엄마와 새엄마는 다른 법인데. 아니,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됐겠어요? 눈칫밥 먹고 자란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외동에 곱게 키운 귀한 자식인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서 한참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던 그 잔인한 말들이 결혼을 앞두고 처음 만난 시어머니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새엄마가 5년을 투병하면서까지 저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주신 그 단단한 울타리를 단 한마디로 짓밟아 버리시다니요. 저보다 더 분노에 차서 부들부들 떨고 계신 분은 우리 아빠셨어요. 평소 좀처럼 화를 내시는 법이 없던 아빠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굵게 솟아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출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아예 작정하고 나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안하고 사돈댁하고는 격이 좀 안 맞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고 친척들도 다 번듯한데 사돈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는 않으시고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너무 초라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식탁을 탁 치며 일어서려는데 그보다 한 발 앞서 우리 아빠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단호하고 서늘하던지 시어머니마저도 살짝 움찔하시는 게 보였답니다. 사부인 말씀 다 하셨습니까? 아빠의 차분하지만 묵직한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단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제 딸 지민이는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자식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컸다는 게 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민이는 그 어떤 외동딸보다 사랑받고 자랐어요.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말씀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시려다가 아빠의 다음 말에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지요? 사부인께서 무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남 한복판에 50억짜리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 결혼시키는데 그 건물 팔아야 한다면 팔겠고 어떤 지원이든 다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 혼수니 예단이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아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만화 영화처럼 한순간에 뒤바뀌는 걸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 매섭게 치켜 올라가 있던 눈꼬리가 스르륵 풀리고 비웃음을 띠고 있던 입가가 어색하게 굳어졌다가 황급히 미소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찌나 가관이던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비굴한 표정 변화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됐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호호, 제가 원래 농담을 좀 짓궂게 해서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겹던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는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아빠는 제 손을 잡고 한정식 집을 그대로 나와버리셨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도 아빠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한참을 흐느꼈고 아빠는 운전대를 잡으신 채 그 어떤 말씀도 없이 묵묵히 제 등만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결혼은 사실상 완전히 깨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빠는 그런 집안에 귀한 딸을 보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고 저 역시 그 시어머니라는 분 얼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매일같이 저희 집 앞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건 바람이 부는 날이건 가리지 않고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몇 시간이고 기다리더라고요. 지민아, 엄마 잘못은 내가 평생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머님 유언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 응. 남편의 그 눈물 어린 호소가 며칠을 이어지면서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도 그리고 아빠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빠는 다시 시댁 어른들을 만나서 단단히 못을 박으셨답니다. 우리 지민이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다는 확답, 그리고 신혼집은 본인이 전부 마련해준다는 조건을 내거시면서요. 시어머니는 그 50억이라는 숫자에 이미 정신을 빼앗기신 뒤라 아빠가 내미신 조건이라면 무엇이든 머리를 조아리시며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상견례장에서 보았던 시어머니의 본 모습은 50억 건물이라는 화려한 이름표 뒤에 잠시 숨어 있을 뿐 결코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결혼식은 다행히 큰 탈 없이 잘 치러졌어요. 상견례장에서 그 한바탕 소동을 겪은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가 가진 그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단단히 박히셨는지 신혼 초반에는 제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심조심 행동하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시키실 것 같던 시어머니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시며 아이고 우리 새아기 손에 물 묻히면 사돈어른께서 서운해하시지 하고 너스레까지 떠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어색한 친절이 미안했는지 저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어요. 지민아, 우리 엄마가 좀 그래도 시간 지나면 진짜 가족이 될 거야. 내가 옆에서 잘할게.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남편의 다정한 손길에 기대어 저는 새로운 가정에서의 일상에 차츰 적응해 갔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첫째 딸을 무사히 품에 안게 됐어요. 갓 태어난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새근거리며 잠드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새엄마가 저에게 쏟아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제가 이 아이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겼답니다. 첫째가 2돌을 막 지났을 무렵 저는 둘째까지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평온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아빠와 직접 부딪힐 일이 줄어들고 신혼 초에 그 어색한 긴장감이 풀리면서 원래의 모습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그해 겨울, 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답니다. 둘째를 임신한 지 막 8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이라 제 배는 농구공을 끼워 넣은 것처럼 잔뜩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리는 데다 발은 퉁퉁 부어서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시더니 다짜고짜 본가로 오라는 거예요. 새아가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거들어라. 어머님, 그게 제가 지금 만삭이라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서요.
죄송한데 이번 김장은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콧방귀를 뀌시며 매몰차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옛날에는 만삭에도 밭일 다 했어. 요즘 애들은 임신했다고 너무 유난을 떨어. 그리고 우리 집 김장 한 해도 안 거르고 했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그게 말이 되니?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와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도무지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침 남편은 회사 일로 일주일 출장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며 막아줬을 텐데 그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친정아빠한테 말씀드릴까 잠시 망설였지만 괜히 아빠 심기 어지럽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토요일 새벽에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시댁에 도착해 보니 마당 한쪽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무려 30포기. 저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고무 다라이를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계모임 다녀와야 하니까 너 혼자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려 놔라. 어머님, 저 혼자서요? 이 많은 걸요? 왜, 못하겠어? 며느리가 시댁 김장 거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유난 떨지 말고 얼른 시작해라. 시어머니는 그 말씀만 남기시고 곱게 화장을 하시고 친구분들 모임으로 휙 나가버리셨어요. 텅 빈 마당에 만삭의 몸으로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무거운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답니다. 한 포기를 절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고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해댈 때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작한 일이니 끝은 봐야 했죠. 배추 30포기를 다 절이고 무거운 다라이를 옮기느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번 반복하던 그 순간 갑자기 아랫배가 욱신거리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진통이겠거니 했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다리 사이로 무언가 뜨끈한 게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고개를 숙여보니 회색 바지에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어요. 어머나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더듬더듬 찾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다행히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마침 빨래를 널다가 마당 너머로 저를 발견하시고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달려와 주셨답니다. 세댁,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피가. 옆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119를 부르시고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저는 자꾸만 배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우리 아가 제발 무사하게 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사색이 된 채로 침대 옆에 무너지듯 앉아 계신 우리 아빠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친정아빠 연락처를 찾아 알려주신 모양이었죠. 지민아, 우리 지민아 아빠 왔다. 아빠 여기 있어. 아빠는 제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조산기는 막아냈지만 며칠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마침 그때 계모임을 마치고 뒤늦게 연락을 받으신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새아가 어쩌다가 김장이 뭐라고. 내가 좀만 일찍 올걸.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아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을 막아서셨어요. 평생 점잖으셨던 아빠의 입에서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답니다. 사부인, 제가 우리 지민이를 식모로 보내려고 시집 보낸 줄 아십니까? 아니, 사돈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며느리니까. 만삭의 임산부한테 배추 30포기를 혼자 절이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부인댁 김장이 우리 손주 목숨보다 귀합니까? 아빠의 호통이 응급실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는데 평소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시더라고요. 아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예 못을 박듯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지민이 시댁 출입 안 시킬 겁니다. 김장이건 생신이건 명절이건 사부인 댁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실 때마다 제가 매번 현금 200만 원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사람 사서 쓰시든 외식을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다시는 우리 지민이 부르지 마십시오. 매달 행사 때마다 현금 200만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 앞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한번 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솔깃한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 같기도 한 그 복잡한 표정이 한참을 오가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목이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사돈어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응급실을 빠져나가셨어요. 아빠는 침대 옆에 다시 앉으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시더라고요. 그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는 새삼스럽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든든한 방패막이로 평생을 살아주셨는지 가슴 깊이 사무치게 느껴졌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로 제 일상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약속하신 대로 단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으셨고 명절이며 생신이며 행사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아빠는 어김없이 200만 원을 시댁으로 송금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돈만 들어오면 만사가 평화로우신 분이라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실이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그 부조리한 평화를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였답니다. 둘째 아들이 무사히 태어나 첫 돌을 넘기고 나니 우리 아빠는 마치 그동안 미뤄두셨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치우시려는 분처럼 저와 손주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봄에는 제주도, 여름에는 강원도 바닷가,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설악산, 겨울에는 따뜻한 동남아까지. 통 큰 우리 아빠는 늘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방을 잡으셨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갓을 따지지 않고 사주셨죠. 그런데 그 여행 명단에는 신기하게도 늘 우리 남편이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민아, 그 김장 사건 있고 나서 내가 사위 보기가 좀 그래. 그날 출장 가 있었던 게 사위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누라 만삭일 때 옆에 있어줬어야지. 아빠가 좀스럽게 굴어서 미안하지만 사위는 좀 빼놓고 우리끼리 다니자. 저는 그 말씀에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평소 점잖으시던 우리 아빠가 사위한테 그런 식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장인어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그날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되니까.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한 해 두 해 흘러갔어요. 큰애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작은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저는 이 평온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가장 따뜻하고 안온한 순간에 가장 차갑고 잔인한 그림자가 슬며시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그해 봄 아빠가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자주 명치를 두드리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시면서 위장이 약해지셨나 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부쩍 살이 빠지시고 안색마저 누렇게 변하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저는 방광제로 아빠를 모시고 큰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던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의사 선생님의 굳은 표정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췌장암이고요.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습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그 세 글자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치는데 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책상 모서리를 꽉 붙들어야 했어요. 옆에 앉아 계신 아빠는 의외로 담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아, 괜찮다. 아빠 이 정도 산 것도 감지덕지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는데 그제야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평생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로 살아주셨던 아빠가 6살 때 친엄마를 잃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통째로 만들어주셨던 그 아빠가 이제 3개월 후면 제 곁을 떠나신다니요. 그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는 아빠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마치 6살 그 봄날 친엄마가 떠나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그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결국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우리 남편한테도 우리 아빠는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결혼 후로 아빠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살갑게 챙겨주셨고 사위 역시 장인어른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댁의 어떤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오로지 아빠만을 지켰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행사 때문에 전화를 거셔도 받지 않았고 명절이 다가와도 모른 척했답니다. 아빠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어차피 가망 없는 싸움이라면 마지막 시간을 또렷한 정신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대신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시고 손주들 재롱을 보시고 저와 두런두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셨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침대에 누우신 채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민아, 아빠한테 너는 정말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아빠가 떠나도 너무 오래 울지 마라. 아빠는 내 새엄마 만나러 가는 거니까 두 분이서 하늘에서 너 계속 지켜볼게. 아빠, 그런 말씀 마. 더 오래 사실 거잖아. 응? 그래, 우리 지민이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더 살아야지. 아빠는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빠의 몸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거르시는 정도였는데 한 달이 지나니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2달이 지나니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매일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빠 곁을 지켰는데 손주들이 면회 올 때마다 아빠는 흐릿한 정신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환하게 웃어주려 애쓰셨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아빠는 거짓말처럼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민아, 살다 보면 말이다. 네가 모르는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아빠가 너 평생 지켜줄 거니까. 하늘에서도 너 끝까지 지킬 거니까. 아빠, 무슨 말이야? 응? 무슨 말이냐고. 저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말씀에 다급하게 되물었지만 아빠는 그저 빙긋 웃으시기만 하셨어요. 그게 아빠가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날 밤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아빠는 새벽 4시경 조용히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시듯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차마 통곡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사진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는데 그 손길마저도 위로가 되지 못할 만큼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저는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분명 슬퍼하는 척은 하시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계신 분처럼요. 그 시선이 아빠의 영정 사진과 저를 번갈아 훑어보는데 저는 슬픔에 잠겨 있느라 그 의미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빈소 한쪽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슬픔에 잠겨 있던 빈소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까만 양복을 차려입은 그 낯선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짧게 묵내를 올리고는 향을 피우는 신용만 하더니 곧장 주변을 휘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그 눈빛이 빈소에 모인 조문객들을 차례차례 훑고 지나가는데 어쩐자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저는 빈소 한쪽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남자의 양복깃에서 반짝이는 작은 금빛 배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변호사 배지처럼 보였는데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변호사가 왜 찾아왔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문은 채 1분도 가지 않아 풀려버렸답니다. 빈소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나오시더니 그 변호사라는 사람의 손을 살갑게 붙잡고 빈소 한쪽으로 모셔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시어머니의 그 호들갑스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잡으셨던 분처럼 변호사를 안내하고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앉히시고는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슬픔에 잠겨 있는 제 팔을 덥석 붙잡으셨어요. 세아가 잠깐 정신 좀 차리고 이리 와봐라.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 어머님, 지금은 좀 그런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게 더 급해. 사람이 죽었으면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미루면 큰일 나.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얼른 와봐. 시어머니가 어찌나 막무가내로 잡아 끄시는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변호사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끌려가다시피 옮겨졌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직함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저기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변호사님이 무슨 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잽싸게 끼어드시며 변호사를 대신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들떠있던지 마치 무슨 즐거운 일을 앞두신 분 같았답니다. 세아가 잘 들어라. 사돈어른께서 너한테 그 50억짜리 건물을 남기고 가셨잖니. 그게 그냥 두면 세금 폭탄에 상속 문제에 얼마나 복잡한지 너는 모를 거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변호사님을 모셔왔어.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지금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세요? 장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유,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해. 차일피일 미루면 사람이 정신없어서 일을 그르친다고. 그리고 너 하나 물어보자. 너희 아빠랑 친엄마 사이에 다른 자식은 없는 거지? 혹시 숨겨둔 형제자매가 있으면 골치 아파지거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의 영정 사진이 바로 저 너머에 모셔져 있고 향불이 채 꺼지지도 않은 이 빈소에서 시어머니는 지금 제 상속 지분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였죠. 그 잔인하고 뻔뻔한 말씀에 가슴이 턱 막혀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셨는지 신이 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세아가 내가 너 잘 알잖니. 너 좀 덤벙거리고 사람도 너무 좋아서 그 큰 건물 너 혼자 관리하면 분명 사기당해서 다 날린다. 강남 바닥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거기 부동산 업자들이 다 도둑놈들이야. 임차인 관리, 세금 신고, 보수 공사, 이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고.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그제야 입을 열며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50억대 건물 관리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일단 명의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분 앞으로 잠시 옮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 문제도 절세가 되고 관리도 수월해지죠. 가족이라면 누구 앞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나나 우리 아들 앞으로 해놔야지. 어차피 너랑 우리 아들이 부부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명의만 잠깐 옮겨두는 거지. 실제로는 다 네 거야. 내가 너 도둑질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라는 분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며느리의 유산을 통째로 가로채려 하시다니. 우리 아빠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그 건물을 부모를 모두 잃은 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라고 남기신 그 마지막 선물을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손에 넣을 궁리만 하고 계셨던 거죠.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온 듯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차르륵 펼쳐놓더라고요. 양도 계약서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박힌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친절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한 자루를 제 앞으로 슬며시 밀어주더군요. 여기 표시된 곳에 서명하시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워낙 며느리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직접 챙기는 거예요. 그래, 세아가.
빨리 사인부터 해라. 그래야 내가 마음을 놓지. 너 그 건물 가지고 있다가는 어디서 어떻게 뜯길지 모른다니까. 시어머니가 자꾸만 등을 떠미시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양도 계약서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 까만 글씨들이 마치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빈소 안에는 다른 손님분들과 시어머니와 변호사 그리고 슬픔에 짓눌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저뿐이었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분명 단호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사흘 밤낮을 거의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아빠의 빈소를 지키느라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평생 의지해 온 아빠를 잃은 충격으로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약해진 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오신 거였답니다. 변호사는 만년필 뚜껑을 직접 열어 제 손에 쥐어주려고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어느새 제 등 뒤로 돌아가 손을 거들듯이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자, 이리 줘봐라. 손이 떨려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여기다 사인만 하면 돼. 시어머니의 그 손길이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리고 흐릿한 시야로 영정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는데 환하게 웃고 계신 아빠의 모습이 마치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지민아, 정신 차려라.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마지막 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선가 또렷하게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만년필을 쥔 손을 멈추고 양도 계약서와 변호사의 명함을 천천히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 저편에서,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그 어귀에서 누군가의 카랑카랑하고 서슬 퍼런 목소리가 빈소의 모든 공기를 단번에 갈라놓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답니다. 당장 그딴 서류 찢어버려. 그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버렸고 변호사의 얼굴은 한순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또렷하게, 그러나 어딘가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지민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어쩐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져서 저는 만년필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는 칠흑같이 검은 정장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코트를 걸치신 한 여인이 우뚝 서 계셨답니다. 단발머리에 살짝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군더더기 없이 곧게 뻗은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단번에 압도하는 그 매서운 눈빛이 빈소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빈소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묘한 떨림이 일어나더라고요. 6살 그 봄날 까만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던 어떤 여인의 뒷모습이 흐릿한 기억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짙은 향수 냄새와 또각거리던 구두 소리,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던 그 차가웠던 뒷모습.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지 저는 첫눈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렸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 호칭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데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답니다. 친엄마는 그런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곧장 시어머니와 변호사가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어요. 그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 오신 분처럼 결연한 기운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사색이 된 사람은 그 변호사였어요. 친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변호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하더니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여기를? 대표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친엄마는 그 변호사를 향해 차갑게 한 손을 들어 올리시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내셨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양도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집어들어 훑어보시더라고요. 서류를 살펴보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친엄마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게 옆에서 지켜보던 저에게도 느껴졌어요. 내 이름 걸고 운영하는 로펌의 변호사가 명색이 의뢰인의 가족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친엄마의 그 차분하지만 살얼음 같은 목소리에 변호사는 무릎이 풀리는지 의자에 다시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모셔왔다는 그 변호사가 다름 아닌 친엄마가 대표로 계신 로펌 소속이었고 친엄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달려오신 거였답니다. 친엄마는 변호사의 얼굴 앞으로 양도 계약서를 흔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분명히 지시했었지. 이 사건만큼은 우리 로펌 어떤 변호사도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그 지시를 어기고 의뢰인이 약속한 성공 보수에 눈이 멀어서 상중인 의뢰인의 가족을 직접 찾아와 협박이나 다름없는 짓을 벌이고 있어. 이게 변호사가 할 짓이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친분이 있다는 누군가의 소개로 그 로펌의 사건을 의뢰하셨던 거예요. 50억짜리 건물을 며느리한테서 가로채려면 보통의 변호사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가장 잘 나간다는 곳을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의뢰인이 가져온 사건의 타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엄마는 그 즉시 로펌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절대 수임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던 거였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약속한 어마어마한 성공 보수에 눈이 먼 변호사 한 명이 대표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고요. 친엄마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섭던지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시는데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 빈소에 어색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사돈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유산을 가로채실 생각을 다 하시고 어떻게 그런 발칙한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며느리 걱정이 돼서. 걱정? 며느리가 50억짜리 건물을 시댁 명의로 옮기게 만드는 게 며느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이지 어디 걱정이에요? 친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빈소 안에 있던 모든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어라 반박을 하시려고 입을 달싹거리시다가 친엄마가 변호사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시자 말문이 막혀버리시더라고요. 너는 오늘부로 우리 로펌에서 해임이야.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 의뢰서, 녹취까지 다 변호사협회에 넘길 거니까 각오해. 이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친엄마의 그 한마디에 변호사는 가방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류를 그려쥐고는 빈소 밖으로 후다닥 도망쳐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슬픔에 짓눌려 있던 저조차도 짧은 순간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새어 나올 뻔했답니다. 변호사가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의자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사돈. 그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사돈? 친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시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리셨어요. 국내에서 제일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자 우리 지민이 친엄마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감전이라도 되신 분처럼 온몸을 부르르 떠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며느리 흠을 잡으며 재혼 가정 출신이라느니 가정교육이 어떻다느니 떠들어 대시던 그분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새어 나오지 못했답니다. 친엄마는 한 발 더 다가가시며 음성을 한층 낮추셨는데 오히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살벌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사돈을 그냥 보낼 것 같아요? 며느리 유산 갈취하려고 변호사까지 동원한 거, 이거 사기 미수에 강요죄까지 충분히 엮을 수 있어요. 이런 사건 다루는 거 내 손바닥 안에서 노는 일이라고요. 평생 감옥 콩밥 먹으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사돈 제발. 살려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우리 지민이가 사돈한테 받은 그 멸시랑 모욕은요? 만삭에 김장시키시고 재혼 가정 출신이라고 막말하시고 격이 안 맞는다고 면박 주시던 그 시간들은 다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친엄마의 입에서 그 모든 일들이 술술 흘러나오는데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은 적 없었던 친엄마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걸까요?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닫게 됐어요. 어쩌면 친엄마는 떠나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저를 잊고 사신 적이 없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평생 저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봐 오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그 도도하고 아나무인이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자기 한 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더라고요. 친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시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으셨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지민이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며느리 괴롭히는 소식이 들리면 그땐 진짜로 끝장 보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빈소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시어머니를 향한 조문객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차가운 비웃음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는 그 자체로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빈소가 그렇게 한바탕 휩쓸리고 난 직후 잠시 손님 배웅을 하러 자리를 비웠던 우리 남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단번에 알아차린 남편은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더라고요. 곁에 있던 친척 어른 한 분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 모든 일을 남편에게 짧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남편의 얼굴빛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가는 게 똑똑히 보였답니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손님 답례품 봉투를 그 자리에 툭 떨어뜨리고는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생 어머니 앞에서는 늘 다정한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의 입에서 그날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장인어른 빈소에서요. 며느리가 평생 의지하던 아빠 잃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변호사를 데리고 와요? 아들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너희 좋으라고.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변명을 단칼에 끊어버리고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빈소 밖으로 거의 끌어내듯이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빈소 밖에서 한참 동안 무거운 한숨소리만 들려오더니 곧 남편이 혼자 다시 들어와서 제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늦게 알아봤어. 앞으로는 다시는 엄마 얼굴 보지 않을게. 평생 너랑 우리 아이들만 보고 살게. 약속할게. 남편이 제 두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손을 마주 잡아주었어요. 친엄마는 그런 우리 부부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36년 동안 메마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제 가슴 한구석이 천천히 적셔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장례식이 무사히 끝나고 나서 친엄마는 본인이 가지신 모든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아빠가 남기신 50억짜리 건물의 상속 절차를 직접 챙겨주셨어요. 그 까다롭다는 상속세 신고부터 명예 이전, 임차인 관리까지 단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도록 빈틈없이 처리해 주셨죠. 평생 변호사 일만 해오신 분답게 친엄마의 일 처리는 그야말로 칼 같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친엄마와 자주 만나게 됐고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두 모녀 사이에 천천히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엄마가 저를 댁으로 초대하셨는데 거실 한쪽 책장에 빛바랜 사진첩이 한가득 꽂혀 있더라고요. 친엄마가 그중 한 권을 꺼내어 펼치셨는데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교 졸업식까지. 친엄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 한 장을 어루만지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아빠가 매년 보내주셨어. 지민이 잘 자라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받을 때마다 나는 책상 서랍에 숨겨놓고 밤마다 꺼내봤단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일이 뭐라고, 그 잘난 커리어가 뭐라고 너를 두고 떠났을까?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다. 친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6살 그 봄날에 잃어버렸던 엄마라는 존재가 길었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끈질긴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까지 정리하고 강남 8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더 좋은 곳으로 갖춰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휴대폰 번호도 모두 바꿨고 시댁 친척들 중에서도 그동안 시어머니 편에서 우리를 험담하던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인연을 정리했답니다. 남편은 약속한 그대로 단 한 번도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알아내려 애를 써도 끝까지 차단했죠. 새 집으로 이사 온 첫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아빠의 사진을 모셔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옆에는 새엄마의 사진도 함께 모셔두었어요. 5년의 투병 생활을 꿋꿋하게 견디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행복을 기도해 주셨던 그 새엄마도 분명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친엄마를 초대해서 다정한 가족 식사를 함께 했어요. 친엄마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라 손주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셨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시던 분이 차츰차츰 아이들의 재롱에 무장 해제되시더라고요. 큰애가 친엄마의 무릎에 매달려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이며 작은애가 친엄마의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가슴이 벅차서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36년 동안 친엄마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셨을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약속을 정말로 끝까지 지켰어요. 그렇게 살갑게 우리 가족을 챙겨주시던 우리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남편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주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었답니다. 가끔 제가 새벽잠을 설치며 아빠를 그리워할 때면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고는 이렇게 속삭여 주었어요. 장인어른은 우리 옆에 늘 계셔. 분명히 우리 잘 사는 거 보고 계실 거야. 그 다정한 한마디에 저는 다시 잠들 수 있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동네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고 해요. 워낙 일이 크게 났던 데다 그동안 시어머니 험담을 견디며 살았던 친척들과 이웃들이 등을 돌리면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신다는 소식만 풍문으로 간간히 들려왔어요. 한때는 저를 그토록 멸시하던 분이 이제는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셨다는 게 참 인생무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굳이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영정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잔인한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가끔 거실 창가에 서서 강남 시내 야경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미소 짓곤 해요. 6살 어린 나이에 친엄마를 잃고 새엄마를 떠나보내고 평생의 방패막이었던 아빠마저 하늘로 보내드린 제 인생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내를 진심으로 지켜주는 다정한 남편, 토끼처럼 밝게 자라주는 두 아이들, 그리고 늦게나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친엄마까지 우리 아빠가 평생 저에게 남겨주신 그 깊은 사랑이 결국은 이 모든 행복으로 이어진 길이 아니었나 싶답니다. 비록 곁에 안 계셔도 아빠는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저희 아빠가 저에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민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6살 어린 나이에 친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켜야 했던 그 작은 아이가 새엄마의 따뜻한 품과 친정아빠의 무한한 사랑을 자양분 삼아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자라난 여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특히 평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던 친정아빠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위해 새로운 울타리를 미리 마련해 두고 떠나신 그 깊은 부정 앞에서는 정말이지 눈물을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아픈 가족사를 들먹이며 평생을 멸시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본인이 뿌린 씨앗 그대로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구나 새삼 깨닫게 되네요. 지미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민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